그 전시회가 끝나면 작가의 입장에서 저 개인적인 겁니다. 작업실이 수색 쪽에 있는데 집에서 강변에서 자동차를 몰고 갈 때 그런 이제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참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핸들을 꺾어버릴까? 내가 진짜 이건 내 능력과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다했는데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을 먹을 갈아놓고 그 비싸고 좋은 먹을 갈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계속 화면만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를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앞에 담요를 깔아놓고 잠을 자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 그냥 도시락만 먹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2번, 3번 하게 되면 제 스스로가 그것을 감내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무슨 그림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내가 집착하는지 그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이 또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것은 그림을 그릴 때 사물에 뜻을 의탁할 뿐이지 뜻을 머물게 하는 순간에 그것은 죽은 그림이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군자는 사물을 볼 때 사물에 나의 뜻을 의탁할 뿐이고 잠깐 주는 거죠. 그래서 사물 속에서 뜻을 얻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물에 내 뜻을 어떻게 의탁하고 이 사물의 뜻을 의탁한 게 사회 또는 우리 또는 세계적인 부분과 공존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끝없이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관련되어 있는 명상과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의탁할 뿐이지 이제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끄짐없이 저는 그것 때문에 고뇌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뜻을 얻을 수 있는 의경의 경지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나의 몸속에는 그 유라시아, 시베리아의 거대한 벨트에서 지니고 있었던 유목민족의 피가 섞여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단으로 살고 있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정착민, 농경민의 후예 그리고 마치 이론에 탐직한 주자적 사고가 조선의 문명의 문화의 최고 고봉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는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생각할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회가 끝난 뒤 갔던 것이 유라시아 대륙이었습니다. 어떤 집에 유목민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 고기가 하얀 모기장 같은 데에 쌓여 있었고 거기에는 고기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새카만 파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파리가 숨을 쉬는데 목구멍으로도 들어가고 귀로도 윙 소리가 나고 뭐야 이게 눈막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파리가 공기의 반인 거예요. 100km를 자동차를 몰아서 지금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집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 집이. 근데 그분은 우리한테 잔치를 해준다고 외국 솔롱고스 한국 사람이 왔다고 그 덮여져 있는 파리가 드글드글 앉아 있는 것을 칼을 딱 대서 이제 잘라서 요리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강화도에서 나오는 순무가 이제 그쪽 유라시아에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당근, 이건 농사를 집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둘둘 밀어가지고 칼국수를 또 해주고 섞어서 양고기와 더불어서 이제 볶아주더라고요. 고민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안 먹겠어요? 그냥 파리 알이든 어떻든 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뒤 그 사람하고 너무 친하게 되어서 제가 그쪽 여행할 때마다 여행 안내자가 되고 모든 유적을 답사하게 만들고 그림 필요한 어떤 동작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할 경우에 그 동작을 취해주는 아주 이제 아군이 되었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오염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명의 활을 겨누자.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맑은 공기로 흔들어 보자. 그래서 혹시 이런 그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감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전시를 기획했고 이 전시 기획한 것은 문학동네에서 책으로 나와서 조금 뭐 그래도
그러한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읽혔던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것을 이제 풀기 위하여 가장 척박하고 생명이 살지 않은 고비 사막을 찾고 오지 속에 나를 밀어 넣어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은 생명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걸 역설적이게도 반생명 속에서 생명을 느끼게끔 여행을 주로 했었는데, 그 여행을 제가 이 유라시아 땅으로 60여 차례를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그런 정도 여행의 결과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얼마나 절절하게 그리는 그림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이 증발하고 거기에 용어만 남아있는 그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시를 해놓고 나서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유라시아 여행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개입니다. 화장실이 없고 아무 데서나 일을 봐야 되는데 개가 돌진해 돌아오면 사람은 이제 난리 나버립니다. 세계가 떨고 있었던 징기스칸도 제일 무서운 것이 개라고 했어요. 유목민들은 개가 자기를 지켜주는 아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기를 가지고 개를 때리면 그 사람을 사살해버려도 된다고 합니다. 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무섭게 그들은 숙명처럼 느끼죠. 그냥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개가 하도 지저대니까 양을 먹어야 되는데 개의 주둥이를 늑대가 물어서 그냥 바스라져 있는 그 죽어 있는 형상들을 자주 봅니다. 둘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힘이 없는 개고요. 힘이 있는 개는 늑대를 두세 명은 거뜬하게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몸집도 사자처럼 크고 우렁우렁거리고 목소리도 커가지고 겁이 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면 몇십 킬로를 달려오는데 이렇게 개가 무섭게 이빨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꼬리를 막 좌우로 흔들면서 마치 칼날처럼 바뀌고 이게 돌진해 옵니다. 개가 무서워서 여행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앉아있다가 혹시라도 개가 이렇게 멀리서 막 짖고 하늘을 두 개로 막 가르는 목소리를 내면서 뛰어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가 뒤로 엉덩이를 도이면서 인간이 개처럼 걸어가면 개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얘는 나한테 항복했어. 이제는 꼼짝 못 할 거야.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인이 개를 잡고 있다가 개한테 냄새를 맡고 난 뒤에 돌아다니면은 그 직근방에서는 개가 물지 않습니다. 주인의 친구라는 것을 개가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냄새를 기억하는 거죠. 하여튼 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공포심을 그리려고 했고, 저의 유라시아 첫 번째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 저에게는 정말 그만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주었던 것이 개였습니다. 남한 땅의 한 반절 정도 크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넓은 서울시 정도 되고 있는 큰 호수에서 만났던 처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천변만화하는 구름은 끝없이 변화되고 여기서 저까지 수평선이 바다처럼 보이게 되고 끝없이 파도가 치는데 말들은 물을 먹으러 오고 거기에 이 소녀가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탁 서 있습니다. 대기를 품에 딱 끓고 있는 말을 타고 온 이 소녀의 모습을 보고 유목민들의 기질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모델을 세워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제 책의 표지에 이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잠을 자도 구석에서 자지 않고 넓은 대지 위에서 백마 타고 온 사람이 무장 해제시키면서 다리를 쫙 벌리고 하나를 세우면서 이렇게 허브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잠을 자야 사람으로서의 포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하고 칸막이가 없는 곳에 딱 있으면요, 한국 사람 여행하면 텐트부터 치고 텐트 속에 들어가서 혹시 모기 들어올까 봐서 빨리 지퍼부터 내립니다. 축소 지향적인 사람이 일본인이라고 이어령 선생이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딱 한국인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라시아를 여행하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밑에 담요 깔고
맨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보아왔던 별보다 더 많은 별을 보고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느끼려고 땅바닥에다 귀를 대고, 그런데 자다 보면은 딱 침낭 속에 전갈이 대여섯 마리가 들어와서 꼭꼭 같이 허벅다리를 꼭꼭꼭 이렇게 물고 다니고, 그러한 과정들을, 전갈이 처음에 물 때는 붓거든요. 두 번, 세 번 물리면은 전갈도 물려도 내성이 생겨서 전갈 물려도 그냥 따끔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처음에 뭐 6개 정도가 물리면은 사람이 절명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다니면서 한두 방 물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별거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호연지기랄까? 사나이 대장부로서의 멋있는 모습, 그런 것을 봐서 이제 그렸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가 상징물로서 많이 그려집니다. 독수리 그림이 많죠. 인도 문화의 특징은 이제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3마리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쌍사자석 등 같은 데에도 사자가 받치고 있는 걸 보면 인도 불교 문화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또는 사자의 상징물이 이제 석가모니의 현현 이 불신물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물이니까. 그런데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자이고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독수리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독수리가 땅에서 태어납니다. 땅에서 태어나죠. 작은 알로. 그런데 이들은 죽으면 다시 땅으로 들어가고, 그 물이 들어가서 다시 또 어린 새끼를 잉태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독수리는 거대한 땅 밑의 지층을 뚫고 나오면서 독수리가 태어난다라고 유목민들은 생각합니다. 특이하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엄마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이렇게 이제 토를 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그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독수리의 깃털을 뽑아서 샤만들이 이제 구설하고, 그리고 인간의 평안과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그래 하는 이유인데,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동양 사람보다도 서양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림입니다. 생성, 땅에서 생성된 독수리다 이런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그림들은 제가 지어낸 그림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서 이 얘기를 들었거나 직접적으로 현장을 본 것들이죠. 한번 워낙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또는 가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상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걸 보지 않고도 해석이 될 정도 사람들은, 이것저것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소 하나가 땅속에 처박혀 있어요.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는 날 유라시아를 여행하고 있는데 멀리 반짝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소 하나가 눈에 처박혀서 거꾸로 하늘에서 땅으로 점프하는 것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반짝거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엉덩이에 있는 이 살을 뜯어먹어서. 늑대는 동물이 죽으면 제일 먼저 창자를 먹습니다. 제일 맛있는 게 창자니까요. 그래서 항문을 통하여 창자를 싹 갉아먹어 버렸더라고요. 똑같은 장소를 한 달 뒤에 제가 다시 여행합니다. 눈이 녹았습니다. 이게 이제 갉아먹어서 여기까지 뭐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호기심 또 생겨요. 똑같은 장소를 다시 또 갑니다. 몽골에서 똑같은 장소를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GPS 좌표를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 가면 하루 종일 저녁 내동 돌았는데 같은 장소로 다시 와 있는 것도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길이 없거든요. 지형지물도 없어요. 완전히 평지니까. 이런 평지에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3차례 갔을 때는 이 정도까지 없어졌더라고요. 4번 갔을 때 이 정도 없어지고. 그래서 서서히 이것은 제가 갔을 때마다 저 보이는 데를 그림을 그려서 연결시키는
머릿속에서 이제 연상작용으로 연결시키는 그림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갔을 때, 눈이 녹았을 때 가서 보니 소가 땅속에 머리가 박혀 있었어요.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유목민의 삶을. 유목민은 소나 말이나 양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소나 말이나 양은 양의 삶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비축하여 남은 것을 버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아주 저령적으로 최소한도의 동물만을 잡고 그 동물을 잡고 난 뒤에 머리와 다리를 조금 높은 야산이나 또는 이런 언덕에다가 올려놓고 예의를 다합니다. 너를 잡아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었지만 너의 다리와 머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또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서 인간이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 곁으로 와서 또 함께 살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기적인 것이지만 그런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해요. 머리가 박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오면 유라시아에서는 조드라고 합니다. 조드. 조드는 뭐냐면 눈에 쌓여가지고 대재앙입니다. 풀이 없으니까 야생으로 뜯고 다니는 소나 말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죽죠?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대재앙 조드가 시작되었다. 말 속을 갈라보니 말 속의 창자에서 자갈 6개가 나왔다. 돌을 먹은 거예요, 돌을. 그래서 죽어버린 거죠. 이것도요, 지가 먹고 있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눈에서 점프해서 박았는데 결국은 체온이 있으니까 녹아서 숨을 못 쉬고 땅속에다가 머리를 쳐박으면서 이빨로 땅을 파버린 거죠. 이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절명의 순간은 살려고 하는 이 욕구, 이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얼마나 강합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군대에 있을 때 경험한 건데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낙하산을 펼칠 때 확률에 의해서 펼쳐지지 않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 낙하산을 펴서 빨리 떨어지더라도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 낙하산을 필 때에 잡아다니면서 끈을 잡아다녀야 되는 이 끈이 몇 톤의 힘에도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특수 소재입니다. 그런데 인간 무섭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걸 잡아다녀야 되는데 다른 걸 잡아다니니까 보조낙하산이 안 펴지는데요.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얼마나 잡아다니는지 여기에 있는 보조낙하산과 이 바느질했던 이런 것들이 손으로 잡아다니면 다 찢어져 버립니다. 도르코 면도날로 잘라도 힘들 정도로 그 강한 섬유질이 사람 손으로 뜯어져 버립니다. 살려고 하는 욕구는 엄청나다는 어떤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소가 처박였을 때의 이 처절한 몸짓이 어땠는가에 대한 걸 한번 그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유라시아 사람들은 소나 말이 죽었을 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면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좋지 않은 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부분을 인정해버리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 나한테는 숙명이야. 받아들여.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그것대로 내 스스로 그렇게 삶이 될 수밖에 없었어. 지금부터 그걸 극복하고 또 살아야지 하고 그냥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인 요소를 끌어안아 버리면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는 것들이 많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조드, 대지의 힘이 약해서 동물들이 죽고 하늘이 재앙을 내렸어. 우리는 그 재앙을 받아들여야겠어. 그런데 여기에 제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세요, 눈이 와가지고 지금 양들이 200마리 있었다가 갈수록 자꾸 죽으면은 빨리 잡아가지고 풀 이렇게 말려서 냉동 건조시켜가지고 이렇게 눈 위에 말리면 식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늘이 재앙을 내려서 있는 것은 땅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것을 극복하고 풀이 날 때까지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리고 양도 절대 그 사람들은 저녁에 이제 잡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는 생명을 존중하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우리보다도 조금 미개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 사람들의 자연 생명에 대한 존중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머리통만 땅속에 들어가 있고 다 없어졌는데 제가 한 5년 뒤에 이 장소를 또 가봅니다. 저도 참 집요하고 집착이 지나친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상이 좀 안개는 좀 이상한 어떤 똘끼가 있는 거죠. 가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주변에 하얀 꽃들이 피어있어요. 소금이 뿌린 것처럼 정말로. 그래서 아니 세상에 무슨 꽃이 이렇게 피어있다냐. 주변에는 풀도 없는데 소가 죽어있는 자리 주변에 이렇게 피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눈이 온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꽃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제 예술적 상상력으로서는 대지의 힘이 쇠하여 이것이 죽어서 결국은 꽃을 피우게 만들었다고 저는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근방에 텐트를 치고 이틀을 지냅니다. 참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양들이 쫙 누에고추처럼 기어오더만 여기 와서 음해하고 풀을 뜯어먹습니다. 텐트 속에 들어가서 쳐다보니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한 것처럼 풀을 뜯어먹고 적당히 뜯어먹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말이 지나가고 소가 지나가고 낙타가 지나가면서 뜯어먹더라고요. 하나의 죽음은 또 다른 생물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살다고 하는 역설적인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태어났는데 또 꽃은 피우고 또 다른 것을 양육시키는데 여기에 멀리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야생마를 길들이 모습을 딱 보면 로데오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면서 또 다른 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멀리에 지평선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삶도 피할 수도 없고 죽는다고 해서 이 삶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생의 시작이고 삶보다도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림입니다. 다 그 근방에 있는 이게 대지가 깨져버렸고 그 사이에 이렇게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고 말 타고 가는 또 다른 선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림 가지고 그렇게 사설을 붙여놓으면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독소도 있으니까 적당히 이제 들으십시오. 저는 작가의 의도만은 사실대로 부족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비참함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아름답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고통을 보고 즐겁지 않겠지만 이 고통 속에 숨어져 있는 삶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이 굉장히 숭고하거든요. 그걸 때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딛고 일어서고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제 훨씬 더 아름답게 새로운 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소가 죽어 있습니다. 많이 죽어 있습니다. 사람도 죽어 있고 소도 죽어 있고 많은 늑대 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고 사체가 절비합니다. 그런데 절대적 습도가 없이 건조한 지구이기 때문에 유라시아는 죽은 그대로 바람에 의해서 모든 털들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껍질이 그대로 그냥 이게 고착화되어서 굳어 있는 거죠. 소는 죽어 있을 때 죽어 있는 그대로 이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그대로 죽어 있으면 다시 탄생을 못 하니까 어떤 사람이 소 목을 잘라서 높은 데다 올려주는 게 유목민의 전통입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썩어가면서 이 속에는 그대로 갈비뼈나 모든 등뼈 같은 것이 다 붙어 있겠죠. 죽은 것은 절대 먹지 않으니까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다리 뒷다리 일어나려고는 이런 힘이 있는데 바람이 항문으로부터 불어와서 넓은 쪽으로 쫙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습니까? 혹시 기회가 되어서
유라시아를 여행하면 이런 소가 있을 때 텐트를 치고 하루를 아니면 이틀을 주무십시오. 목관악기도 있지만 이 혁관악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것은 갈비뼈 사이를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비참함을 통과해서 나오는 이 소리는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저음으로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혼을 일깨우는 소리처럼 왕왕왕 하면서 울려 퍼지는 그 맹놀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죽어있는 곳에서 생성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경이로운 것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무의화 돌려버리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 속에서는 죽어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얀 늑대 2마리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유라시아 대륙.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끄저없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 고비 사막에 가서 척박한 이곳에서 내가 생명이 넘치는 것을 역설적이게 힘을 받겠다, 길을 받겠다고 생각했던 게 가보니까 그것은 바람이 생성되는 장소였어요. 흙과 바위가 있는 장소에서는 상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래바람이 일으키고 이제 사막이 형성되기 시작하거든요. 바람의 고장이라고 하고 바람의 고향이라고 고비 사막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그림을 전 문화재 청장이었던 변영섭 청장은 전시할 때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습니다. 김한백, 무슨 소리가 이렇게 전시장에 가득 차 있어? 보편적인 진리에 조금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도달하거나 명상의 깊이가 확 온 어떤 종교적인 수도자들은 그 느낌을 이렇게 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 탁한 사람이 한 사람만 이 공간에 들어와도 금방 탁한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야,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느끼다니.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이 그림을 작게 사진 찍어서 걸어놓고 자기는 누워 자면서 소리 없는 소리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아르가르의 향기입니다. 아르가르의 향기라고 해서 향기지, 아르가르라는 말은 소똥입니다. 소똥의 향기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은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아르가르의 향기라고 했어요. 정말로 소똥에 앉아도 그쪽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이 그런 것처럼 소금을 먹지 않으면 동물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꼭 소금 있는 물들을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되고, 그게 없는 지역에서는 큰 소금 덩어리를 집 앞에 놔둬서 하루 일을 하러 떠나고 있는 양, 소, 말에게 그 소금을 핥아먹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소, 말의 고기 속에서는 그냥 삶아도 소금기가 조금씩 있어서 짭짤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소똥을 주우러 다니면서 땔감입니다. 그리고 소가 똥을 싸고 있는 요 지역만큼만 딱 풀이 자랍니다. 이 풀이 자란 것이 옆으로 모여들고 2개, 3개가 모이면 대지가 푸르는 거죠. 이 그림은 저 진주에 있는 어느 사찰에 대웅전에 후굴탱화를 모셔져 있습니다. 버린 것, 먹은 것, 똥이 곧 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님이 제 그림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잘 해줘서 후불탱화로 부처님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으로 이게 곧 부처다 라고 모셔놓고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이거나 같이 말이 죽으면 눈이 왔을 때 죽어있는 말들이나 소들을 꼭 같이 붙여주면서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게 놔두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따뜻함을 느꼈어요. 참 독특한 경험이어서 하나 그려봤고,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머리 깎을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집에서 그냥 빡빡기기로 밀어버리는데, 이 어린 양과, 그러면 이건 양이 지나갔을 때 발자국들입니다. 지금 나가가지고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새끼는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다리거든요.
낮에 별들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낮에 별이 안 보이는가 봐요. 그런데 우물 속으로 들어가면 별이 보입니다. 우물 속으로 들어가면. 근데 사람이 낮에 별을 볼 정도의 정신력과 그러한 어떤 지혜로운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저는 어릴 때 화가 수업을 받으면서 세상을 나르고 있는 작은 종달새 참새조차도 눈을 고정시켜서 어떻게 날개가 움직이고 어떻게 발이 오그라들고 어떻게 부리가 펴고 눈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눈동자가 어떻게 좌우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관찰하는 힘을 기르지 않는다면 화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수백 번 저는 듣습니다. 사람이 걸을 때 발가락이 어떻게 힘이 가고 엉덩이는 어떻게 빠지며 머리는 어떻게 흔들리고 귀는 어떤가에 대해서도 그 관찰의 힘에 대해서 끄짐없이 주의 듣고 혼나고 맞고 그렇습니다. 풀이 자랄 때 어떤 풀이 어떻게 자라고 그 풀이 잘라 놓으면은 그 다음에 풀이 자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나락을 심었는데 논에 심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데다가 그냥 물이 없는 데다가 심었을 때 이 벼가 어떻게 털이 몇 배가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노트를 계속 작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감을 심을 때 그 조그만한 고염을 갖다가 접을 붙이는데 이 감을 얼어 죽으면은 나중에 고염이 되거든요. 감 접 붙이는 것은 죽어버리면은 여러 번 변종을 시켜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든가 비슷하게 그냥 감을 만드는데 감이 수박만한 감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근데 그것을 감씨를 갖다 심으면 바로 원래 어머니 감인 고염 같은 감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식물들은 바로 노지에 놓여지는 순간부터 모계로 싹 돌아갑니다. 참 모계의 힘이 위대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우주의 가장 깊은 현묘한 최고의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여성이 굉장히 존중되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이 관가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경우도 남녀와 동일하게 출입을 했고 어떤 말이든지 이빠른 소리를 할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나 권력이 신장되었던 사회였습니다. 이게 인민회란이 지나면서 확 완전히 이상하게 된 거예요. 고려 때의 기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모계 중심의 사회를 형성시켰던 유라시아의 전통이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고려 때까지는요, 농경민족의 문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고구려, 고려와 조선시대 문화는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 성장을 바탕으로 했던 이 문화만 대부분 전통 속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자꾸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문화는 세계사에서 잊혀졌던 문화예요. 조도가 시작되니까 죽어있는 것들이 집에 300마리를 키웠는데 300마리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도 이 사람 눈빛을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니 씁쓸하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것은 잡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의 힘이, 대지의 힘이 약하니 스스로 대지의 신께서 불러들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새끼를 양육시키면 더 많은 새끼가 나서 다시 또 회복된다고 믿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가 저로 하여금 이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어린아이의 눈빛을 한번 봐보세요. 몽골 사람들의 눈 시력이 평균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2.0이 전부 다잖아요. 근데 그쪽 나라는 시력을 재는 게 한 3.0, 4.0도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눈을 가리고 옷을 홀랑 벗겨놓고 키우죠. 몽골 사람들이 목욕을 시키지 않고 눈을 가리고 어릴 때 키우더라고요. 컴컴하게. 시력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2.0인데 저하고 똑같이 신문지를 갖다 놓고 글을 읽으면 저보다도 한 2, 3m 더 뒤에 놓는 것을 다 읽더라고요. 아, 나 세상에 이 문명 사회에 살면서 2.0은 들어봤어도 4.0 눈을 가진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은 5.0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능력인 힘을 발휘해서 눈에 심지를 힘을 주면은
2.0 정도가 되는데 조금 더 힘을 주면 이제 안압이 높아지고 터질까 봐서 못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주로 앉아있을 때 멀리 있는 뭐가 하나 지나간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데 양 두 마리를 누가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걸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여기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얘들이 추운 겨울에 빵모자를 쓰고 있는 이 시리도록 눈이 투명한 어린아이, 지 동생을 손을 안고 예쁘게 자꾸 이게 풀어지니까 머플러를 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속에도 이 새끼 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얘도 이 속에는 새끼 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얘들 놀이개입니다. 이게 뜨거운 양을 갖고 다녀야 얘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날 저녁 이 집에 여기 지금 양들에는 겨울에 살으라고 다 옷을 입혔습니다. 옷을 해서 가슴을 다 덮어줘요. 그러니까 양들은 또 다른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비록 잡아먹고 그럴지언정. 그런데 여기에 이 양이 얘가 코를 쭉 흘렸어요. 흘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에 있는 걸 딱 꺼내더만 얘가 딱 안아요. 조그마한 난지 뭐 일주일밖에 안 된 양이 작은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이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혀를 딱 V자로 만들더만 이 코 속으로 쏙 집어넣어 가지고요 쭉 빨아먹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감기 치료까지 해주는. 우리가 어린애 키우다 보면은 자식들이 어릴 때 숨 못 쉬고 막 허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코에다 입 대고 막 빨아가지고 얘 코를 뚝뚝 튀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양이 이보다도 훨씬 작은 양이 V자로 이 코를 푹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막 핥아주고 하니까 이 볼텍이 불구스름한 것은 추워서 그런 거죠. 귀가 빨갛지 않습니까? 동물은 동물이 아니다. 저는 느낀 게 큰 인간 중심의 사회는 크게 바뀌어야 된다. 우주 중심의 사고로. 참 셉니다. 실제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비사만 가보면 이래요, 풍경이.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외국에 수백 국을 갔다 왔다, 폼 잡기 위해서 유럽, 프랑스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를 가보세요. 자기의 발자국이 처음으로 찍히시는 장소입니다. 태고면 태고, 원시면 원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행하다가 뭔 일이 잘못되면 그냥 그 땅에 그대로 놓아두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뭐 땅 묻어달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여행을 하면서 어떤 여성이 갈비뼈가 하얗게 백골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행하다가 죽은 거죠. 하여튼 이 사람을 보면서 유홍준 선생님께서 야, 김합의 그림 세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센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강인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을 묶어 있는 빠레주로 같은데 말이 묶어져 있는 게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멀리 외출을 갔거나 아니면 말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바질말리에 빛이 나지 않으면 정말 죽어 있는 말입니다. 말을 묶는 거거든요. 말은 앉아서 잠을 자지 않잖아요. 서서 잡니다. 그래서 말의 관절이 굉장히 사람의 이 관절염 치료의 특효약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제가 그토록 많이 친구와 함께 애용했던 그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 한 마리에 한 150불 가거든요. 말 타고 다니는데 주인이 이불처럼 포개놓은 말을 꺼내놓고 이 다리가 잘라진 거예요.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껍질을 벗겨놓은 말을 이 말이 지가 있었던 그 자리에 딱 펼쳐놓더라. 그러면서 이 말이 너를 그렇게 두 발을 힘들지 않게 했던 이 말이 이렇게 겨울에 눈을 먹이가 없어 죽었으니 그래서 너 올 때까지 기다렸노라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에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인간 태우고 다니면서 힘들지 말고 하늘을 훨훨 나르면서 다리가 없이 그냥 유영하고 있는
좀 말이 되어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올렸던 그런 건데, 그랬더니 유목민이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한대요. 자기들이 말을 10년 동안 타고 다니면 10년이 지난 말은 고삐를 풀어주고 재갈을 풀어주면서 놓아버린다. 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의 수고로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 너희들에게 신세를 진 만큼 이제만큼은 최소한 너희들에 대해 갚는 것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 풀어준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물감은 조선의 푸른 쪽으로 만든 물감을 살포시 사용했습니다. 제가 살포시 이런 말을 잘 쓰거든요. 아주 담담하게. 저희 아내가 남자가 말이야 어떻게 여성화돼 있어가지고 살포시 이런 소리나 하고 들으니까 아이고 듣기에 가짠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것 동일한 겁니다. 죽어있는 소나 이런 야크 같은 것은 죽어있고 계속 죽습니다. 많이 정말 여행하면 껍질 벗겨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요게 이렇게 버드나무로 만들어진 이것을 가지고 말을 잡으러 다니는 것은 이 말을 죽었으니까 막 죽은 것이니까 다시 사람이 이제 길을 들여야 말을 타거든요. 그냥 모든 말은 탈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길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이 그 말을 잡고 있으면서 뭐 하루 이틀 3일 동안 계속 노대역 게임이 그래서 발달한 거예요. 미친 말처럼 막 뛰는데 나중에 인간에 의해서 길이 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모자입니다. 이게 뛰어가고 있는 질주하는 말들을 실제로 보면 막 쫙쫙 벌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질주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여기 이제 모자가 딱 벗어져서 뒤로 가는 걸 보니까 그만큼 이제 속도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린 거고, 이 그림은 많이 그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줄이고 줄이는 것을 이제 시도해야 한 거고요. 문명의 화를 겨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라시아를 다니면서 문명의 축이 서양 문화, 유럽 문화, 미국 문화의 중심축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한국은 고려 때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골 문화가 선진 문화인 것처럼 모두 다 그 문화를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쌍꺼풀 수술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등용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은행 알같이 이게 통통하게 나와 있는 사람이 미녀의 기준이었고, 둥글럽적에서 너부더대한 사람이 미녀의 기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팔등신이 아니라 5.5등신으로 건강하게 쫙 벌어진 사람이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지금도 미스 몽골을 뽑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몽골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미의 기준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한국처럼 팔등신 미녀 서양 기준으로 해놓으면 뭐라고 하지? 맵새가 황새 따라가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 속에는 거대한 유라시아의 장엄함과 확 튀어있는 그 막힘없는 호연지기가 숨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작고 축소적이고 그리고 자기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만 너무 있어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먼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서 세계의 중심의 나라가 한국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잃어버렸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되살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작게나마 성찰해보자. 그리고 산업사회가 최고라고 했었던 그런 대량 생산 체계 속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소품종이지만 정말 의미가 있고 주체적이고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가 국제시대의 국제화에 소통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미국화가 곧 국제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느껴보자. 그런 의미에서 문명의 화를 겨누자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했고, 우리의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정신의 영혼을 되살리자.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미래도 조금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시했던 작품인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